여러분, 우리나라 공병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기 뭐 해외 파병 나가도 우리나라 공병들 그 뭐 만들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다. 내가 또 말해야 돼? 일단 우리나라 군대 가면 뭐부터 잡아? 삽부터 잡아. 예술로 하잖아, 예술로. 자, 다음으로 K21 경군한 장갑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21 경군한 장갑차는 2008년부터 국내 업체가 개발한 차량입니다. 차량 중량은 26톤이고요. 승무원 4명이 탑승해서 운영하죠. 전차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각종 장갑차와 자주포를 군한 및 견인할 수 있습니다. 24단하고 수도 기계사단에 우선 배치되어서 K21 보병 전투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K288A1 군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K200의 기본 차체에 3.5톤 용량의 크레인과 20톤 견인 능력의 윈치를 탑재한 군한 차량입니다. K200 장갑차의 무한궤도 차체를 이용한 이유는 기존의 트럭을 이용한 크레인 견인이 안정성과 기동성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이었죠. 주 임무는 K200 차량의 정비 지원 및 고장 시의 회수입니다. 간단한 고장이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한 기본 공구도 구비되어 있어 전장에서 상당히 유효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병대의 주요 장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병이 이렇게 다양하고 중요한 임무를 하는지 모르셨었죠? 사실 공병의 임무는 전장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위험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장난 전차를 회수해야 된다. 그건 바로 뭡니까? 전장이라는 뜻입니다. 전장에 투입돼서 고장난 차량을 끌고 온다든가 아니면 최전선에 나가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우리 공병들은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전투도 수행해야 됩니다. 저는 최고의 엘리트 부대라고 생각해요. 공병 나오신 분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거든요. 좀 생생한 그 현장에서의 그런 체험담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ngineers save the world. 자, 나라마다 최전선에서 국가를 지키는 다양한 무기가 있죠.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위쪽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찰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정찰기는 전투기나 폭격기만큼 화려하진 않아서 종종 관심밖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정찰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연락, 전선 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적의 위치나 아군의 포병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군 항공기를 목표 지점으로 유도하는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기도 하죠. 잘 썼네, 이건. 여기 이거는 본인이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공군의 정찰기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군의 시작은 정찰기부터 시작되는데요. 1948년 5월 5일 통일부, 현재 국방부죠. 여기 소속으로 항공부대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이 되죠. 이후 우리 공군 최초의 항공기인 L4 연락기 10대를 미국으로부터 공여받게 되는데요. 6.25 전쟁 초기 전투기나 폭격기가 전무했던 한국 공군은 L4를 타고 출격해 후방석의 관측사가 폭탄을 투척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이후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서 공중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죠. 또한 1954년 L-19 연락기가 공여되기 시작합니다. 이 L-19 연락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O-1G로 이제 명칭이 되는데요. 이 O-1G는 원래 민간 항공기로 개발됐죠. L-4와 마찬가지로 정찰 비행전대에서 배치됐고요. 전선 정찰 및 작전 연락 임무에 운영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 훈련에도 쓰였죠. 특이한 점은 기관총과 2.75인치 로켓탄 8발을 탑재할 수 있어서 급한 경우 경공격기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1972년에는 공여가 아닌 정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1970년대가 되자 한국 공군은 단순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전선 통제 임무가 가능한 항공기를 찾게 됩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항공기를 이용한 전선 통제 효과를 경험한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이때 사용된 O2A 전술 통제기를 1974년부터 들여오게 되죠. 이후 장장 30년 동안 근접 항공 지원 및 통제 임무에 쓰였고 지금은 그 임무를 KO-1에게 임기하고 퇴역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찰기들은 대부분
풀업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트기의 시대가 됐습니다. 1970년대 제트기의 시대가 되자 정찰기의 성능도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전투기를 개조한 정찰기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 공군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공군은 RF-86을 운영하여 제트 정찰기에 대한 노하우를 익힙니다. 보통 전투기를 개조한 정찰기에는 RF라는 코드가 붙었는데요. 여기서 R은 Reconnaissance, 즉 정찰의 머리글자 R을 사용한 것이죠. 이후 한국 공군은 F4와 F5를 개조한 RF4와 RF5를 사용하게 됩니다. RF4C는 총 27대를 운영했고요. 오랫동안 핵심적인 정보 수집 수단이었죠. RF5는 RF4의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는데요. 기수 정면과 측면에 총 3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정찰기는 재래식 광폭 필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귀환 후 인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보가 분석되는데 무려 6시간 이상이 걸렸고 악천후에는 사용이 곤란했죠. 이들은 현재 모두 퇴역한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 공군은 RKF-16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RF-4나 RF-5는 기존의 전투기를 정찰기로 개조한 타입이고요. RKF-16는 정찰 임무용 포드를 장착해 별다른 개조 없이 보다 정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F-16 전투기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죠. 특히 한국 공군은 이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외화 절감은 물론 수출 가능성 역시 열어놓았습니다. 특히 RKF는 귀환 즉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죠. 앞선 RF4나 RF5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공군은 1990년대 들어 더욱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정찰기를 운영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백두 금강 정찰기를 도입하게 되죠. 백두 금강 정찰기는 미국의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를 응용한 건데요. 기존의 단순 사진 정찰에서 벗어나 전자정보 수집, 통신 감청, 합성 개구 레이더를 이용한 고고도 정밀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후방 지상기지에 보내져 즉각적인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죠. 합성 개구 레이더가 뭔가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SAR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테틱 어파처 레이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비행기나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여러 개의 안테나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근데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 이걸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 탑재체가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동을 하게 되면 각 안테나 위치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이제 조합해서 분석하게 되면 이게 고해상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레이더가 만약에 공중에서 비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면을 비추는 게 훨씬 탐지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해상을 비추는 게 탐지 효과가 클까요? 해상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물론 파도가 치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뭔가 군함 같은 커다란 구조물을 있으면 바로 잡아낼 수 있죠. 하지만 지면에다가 레이더를 딱 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상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게 힘듭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SAR이죠. 이 SAR은 안테나와 지상 간의 거리나 파장에 관계없이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지형 고도 측량에 많이 사용하죠. 2000년을 전후해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전선 통제기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게 KO-1으로 이름 붙었는데요. 보통 KT-1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항공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조기 경보기. 그렇죠. 사실상 이 조기 경보기가 정찰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조종하는. 이게 오랫동안 우리 한국 공군의 수건이었죠.